2018년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11건의 노동법규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미숙지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해 적시하는 빈도가 높았는데요.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달성하게 될 단계별 학습 목표를 살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용어의 뜻을 완성하세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 명시사항을 두고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해두지 않는다면 추후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노사분쟁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구제 절차 과정에서 회사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용 후 일주일 이내라든가 채용 다음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고 교부 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이 민법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시급제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주휴수당의 문제로 향후 임금체불 등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법상 최저기준을 미달한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와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살펴보세요. 출퇴근 시간, 임금, 휴게 시간 등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통상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담당 업무 및 업무 장소,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며칠 전 직원 한 명이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즉시 파기해도 될까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근로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의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계산 방법, 구성 항목, 지급 방법, 수습기간이나 근로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에서는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라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하면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과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이나 부당해고 관련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채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적용 및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4대 보험 또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연봉만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은 명시 및 교부 사항이므로 연봉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했다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봉 외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변경 내용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이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지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 명시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향후 임금 체불 등 노사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한 주 15시간을 근무한다, 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 등과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이 아닌 전자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 서면 교부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 전산망에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이거나 외부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 등의 방식으로 전자화하는 경우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겠다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출력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수신할 이메일 계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의 수신 확인이 교부의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이메일 등의 송신만으로는 교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각 팁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대학생 진우는 근무 조건이 만족스러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해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2개월 후 진우는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친구에게 만족스러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이 9,000원인데다 일도 많이 힘들지 않고 좋았어. 게다가 사장님이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연차 휴가도 주셨고. 그래? 그럼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계산해줬어? 주휴수당? 그게 뭐야? 대학생 진우는 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이 경우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수습 등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본 시급, 주휴수당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시급은 모두 기본 시급에 해당되며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1급을 명시할 때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각각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면접 당시 김 기사로부터 아파트 기계, 전기 설비 등 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으며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을 믿고 기계 전기 업무를 위해 김 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채용 시점에 취업 규칙에 따라 몇 달간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구두로 재차 알린 후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김 기사를 지켜보던 소장은 그를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신규 기계 설비 앞에서 기사로서의 응급조치와 기계의 전기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물론 잦은 지각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소장은 김 기사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김 기사는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수습기간에는 해고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도 넓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들었고
김 기사는 수습기간 관련 구두 설명을 부인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소장은 면접 및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으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김 기사의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 경우 김 기사에게 수습 적용이 유효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아주 명시적인 합의, 즉 수습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적어도 구두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언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본인도 이를 부인한다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도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 연속 7일 정도가 일반적인 해고 사유라고 한다면 수습기간에는 무단결근 3일에서 5일 정도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를 고민할 수 있고, 이때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무단결근의 사유, 그동안의 근무 성적, 무단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